자, 계속 보죠. 우리 요번 시간에 이제 수익률에 대해서 볼 겁니다. 수익률하고 위험의 종류를 보는데 투자론에서는요. 수익률이 세 종류가 소개가 돼요. 그래서 첫 번째가 기대 수익률이고 두 번째가 요구 수익률이고 세 번째는 실현 수익률이에요. 근데 이 세 가지 수익률 중에 실현 수익률은 시험에 언급이 거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실현 수익률이라는 건 투자가 끝난 다음에 나오는 수익률이라 투자 당시에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대 수익률하고 요구 수익률 두 가지만 보통 중시하는데 이때 기대 수익률이라는 건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저 부동산을 내가 투자하면 어느 정도 수익이 나올까 계산기를 두드려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나오는 예상 수익률, 요게 기대 수익률이야. 예상 수익률, 기대 수익률. 그러니까 이거는 주관적으로 하면 안 돼. 객관적으로 나오는 거고 그 부동산 자체에서 나오는 거야. 투자 대상을 조사해서 나오는 수익률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일명 이건 내부 수익률이라고도 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하겠지만 내용이 같아요. 내부 수익률하고 찾고 나면 같아요. 그다음에 요구 수익률은 기회비용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이건 투자하는 사람 자체가 내가 저 부동산에 투자하면 이 정도는 벌어야 돼라고 생각하는 수익률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건 주관적이죠. 주관적 수익률. 투자하는 사람 자체가 내가 저 부동산에 투자하면 이 정도 나와야 돼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그러면 계산기를 두드려서 나오는 객관적인 저 수익률과 투자자가 주관적으로 나는 저 정도 수익률 나와야 돼라는 이 정도 요구하는 수익률하고 어떤 게 더 커야지 투자할 것 같아요? 기대 수익률이 커야 될 것 같아요? 요구 수익률이 커야 될 것 같아요? 기대 수익률이 당연히 커야지. 기대 수익률은 요구 수익률은 나는 10% 정도를 원해. 내가 원하는 거고 기대 수익률은 그걸 두드려 봤더니 12% 나와. 그럼 투자하겠죠. 근데 9% 나와. 내가 원하는 건 10%인데 그럼 투자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될 게 뭐 그런 거예요. 자, 만약에 1억을 투자해서 1200만 원을 버는 사업이 있다. 그러면 이거 객관적으로 계산기를 두드려서 이게 나왔다. 이거 기대 수익률이라고. 기대 수익률이에요. 그런데 이런 류의 사업이 3개가 있다고 가정해. A는 12% 나와. B는 13% 나와. C는 10% 나와. 자, 그러면 이때 말이죠. 만약에 3개 중에 어떤 걸 투자하느냐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다 B를 투자하겠죠. 근데 만약에 요구 수익률이 15%라고 하면 투자 안 합니다. 안 합니다. 즉 이게 투자가 되려면 요구 수익률이 적어도 기대 수익률보다 낮아야 돼요. 요구 수익률이 11%면 3개 중에 그래도 이걸 고르겠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항상 투자할 때는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이 비교되어서 투자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을 약자로 K라고 표시합니다. K. 재무학에서는 K 요구 수익률보다 크거나 같으면 투자하는 거고 작으면 투자 안 합니다. 아시겠죠? 이건 뭐 간단한 얘기야. 자, 그러면 이때 요구 수익률은 그러면 어떻게 산정하느냐? 요구 수익률은 그냥 마구잡이로 나오느냐? 주관적이라니까 그냥 지 멋대로 그냥 요구 수익률이 나오냐? 그건 아니고 요구 수익률이 나오는 공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구 수익률은 모위험률이라는 거하고 위험할증률하고 예상 인플레이율을 더해서 나옵니다. 이건 이제 외워야 되는 거죠, 나중에. 근데 이걸 피셔 효과라고 그래요. 그럼 이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모위험률은 뭐냐? 위험이 없을 때 나오는 수익률이야. 내가 아무런 위험도 부담하지 않았을 때도 수익률은 나와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먼저 여기부터 보죠. 자, 만약에 어떤 상품이 5%가 분명히 이 금융상품에서 수익이 나온대요. 이렇게 약속을 했어. 약속 5% 줄게. 근데 마지막에 반드시 1년 후에 5% 만약에 실현된다. 만약에 5%가 반드시 실현된다. 라고 한다면 이 상품은 위험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거 불확실성이 없으니까 위험이 없죠. 근데 이런 상품이 있을까 없을까? 왜 없어요? 국채 같은 거예요. 대한민국 정부 국채, 그 다음에 은행의 정기예금.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대한민국 망할 수 있는데요. 은행도 망할 수 있는데요. 그걸 가정하고 투자론을 못해요. 투자론은 기존 상태가 유지된다는 보수적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국가는 유지된다. 그리고 은행 시스템 같은 건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이 은행 시스템은 계속 돌아간다. 이런 가정에서 보는 거니까 국가에서 발행하는 국채나 은행에서 가장 기본적인 상품인 정기예금 같은 거는 반드시 실현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걸 전제로 해서 하는 건데 그런 거는 불확실성 위험이 없죠. 위험이 없잖아. 근데 위험이 없는데 보세요. 우리가 위험하고 수익률이 비례한다 그랬죠. 그럼 위험이 제로다. 없다. 그럼 수익률도 제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수익률이 제로가 아니죠. 5% 주자. 5% 주죠. 이건 뭐 때문에 주는 거예요? 위험 때문에 주는 거예요. 1년 동안 당신이 우리한테 돈을 맡겼으니까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1년 동안 시간을 희생했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즉 이것은 위험 대가가 아니라 시간 대가예요. 무위험률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런다? 시간 대가라고 한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국공채나 정기예금 같은 무위험 자산은 위험하지는 않지만 1년 동안 맡겼으니까 주는 거예요.
1년 동안 내가 쓰지 않고 희생했으니까, 시간을 희생했으니까 준 거지. 내가 당장 쓸 수 있는데 1년 동안 그걸 꾹 참고 만기까지 맡겼기 때문에 돈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간에 대한 비용 또는 시간 대가 또는 무이업률이라고 그래요. 응? 그래서 무이업률의 정체는 뭐야? 정기금 이자율 같은 거고 이건 시간 대가예요. 시간에 대한 비용. 그런데 문제는 내가 정기금이나 국채에 투자하는 게 아니잖아요. 부동산에 투자하죠. 그러면 부동산은 위험까지도 있잖아. 시간도 희생해야 되는데 위험까지도 부담해야 되잖아. 그러면 거기다 시간 대가다 플러스 위험까지 붙이는 거예요. 위험 대가까지. 이걸 위험 할증률이라고 그래. 위험을 계산해서 붙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일정 기간 후에는 또 물가가 올라. 물가가 오르면 내가 내 주머니에 가지고 있는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니까 돈 가치가 떨어지는 걸 예상해서 또 붙여. 그래서 만드는 게 요구 수익률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거 모르겠다. 그럼 외워야 돼. 무이업률 플러스 위험 할증률 플러스 예상 인플레율까지 다 더하면 요구 수익률이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게 그래프로 그려보면 요구 수익률은 자 무이업률이 여기 있어요. 무이업률 RF라고 그래. 그럼 무이업률이 있으면 어떤 부동산에 투자하든 간에 무이업률보다는 수익률이 높아야지. 왜냐하면 정기금이나 국공채에 투자하는 건 아니고 부동산에 투자한다면 부동산 투자는 위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험이 없는 것보다는 수익률이 높아야 돼. 높아야 되는데 그 위험이 어느 정도냐 해서 요 정도 위험이다. 그러면 요 정도에 해당하는 위험 할증률을 더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위험률이 5%인데 여기서 4%가 위험 할증률을 더해줬다 그러면 원래 9%를 먹어야 되는데 그동안에 1년에 3%씩 물가가 오를 것 같다. 그러면 그걸 예상해서 붙이면 요구 수익률은 12%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무위험률 플러스 위험 할증률 플러스 예상 인플레율까지 해서 요구 수익률이 나온다. 요구 수익률은 투자자의 주관적 수익률이다. 아시겠죠? 기대 수익률과 비교된다. 자, 그 다음에요. 우리 평균 분산 지배 원리를 이제부터 또 할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다 어려운 개념 나오는데 이게 너무 나는 이해를 못하겠다 그래도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하는 데까지 합니다. 하는 데까지 하고 우리가 아직 내일 시험이 있는 건 아니에요. 앞으로 한 1년 가까이 남았으니까 하는 데까지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세요. 평균 분산 지배 원리라는 걸 이제부터 배워야 돼요. 투자 판단할 때 굉장히 중요한 방식으로 중요한 이론이에요. 그럼 여기서 평균은 뭐고 분산은 뭐냐 하는 걸 알아야 되겠죠. 평균은 한마디로 수익률입니다. 수익률. 분산은 뭐냐? 위험입니다. 그러면 평균하고 분산이라는 개념을 지금부터 잘 이해하면 지배 원리까지 다 알 수 있거든요. 지금부터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해를 못해도 좌절하지 마세요. 되니까. 자, 일단 평균이란 말은 수익률을 의미하는 거야. 분산은 위험을 측정하는 말이에요. 위험을 지표인데 분산을 표시할 때 6제곱 이렇게 표기하는 것 같죠? 저게 6이 아니라 시그마라는 뜻입니다. 시그마. 이렇게 표시해요. 시그마. 표시하고 제곱 이렇게 표시해요. 시그마. 이게 약간 긴데 시그마 제곱 이렇게 표시합니다. 시그마는 대문자로 쓰면 이렇게 표현은 되고 소문자는 이거예요. 그래서 소문자로 시그마 제곱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시그마도 있겠네. 시그마는 표준 편차라고 그래. 자, 분산은 시그마 제곱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렇게 시그마만 하면 표준 편차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위험을 측정할 때는 위험이 얼마나 크냐를 측정해서 분산이나 표준 편차로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분산이나 표준 편차란 말이 나오면 위험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분산이나 표준 편차는 위험을 의미하기 때문에 분산이나 표준 편차가 크다는 말은 위험이 크다는 얘기예요. 분산이나 표준 편차가 작다는 말은 위험이 작다 그 얘기예요. 됐죠? 자, 그러면 평균과 분산을 이용해서 투자 결정하는 방법이다. 그럼 평균은 높을수록 좋겠죠, 우리는. 분산은 이나 표준 편차는 낮을수록 좋겠죠. 근데 세상 일이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돈 많이 버는 신랑감을 구하려면 맞을 각오도 해라 이런 얘기도 했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평균은 높고 분산은 낮은 게 좋은데 근데 대개 보면 평균과 분산이 비례하죠. 위험과 수익이 비례하니까. 자, 그러면 요 내용을 한번 살펴보죠. 자, 먼저 A 투자안이 있는데 1억을 투자하면 여차저차 경비를 빼놓고도 1,200만 원을 번다. 그러면 12%가 수익률이죠. 그러면 12%가 평균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세상에 우리가 수익률을 계산할 때 이렇게 무식하게 예측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1억 투자하면 1,200만 원 벌 거야. 이렇게 하면 쉽기는 한데 이게 너무 이상하잖아. 거칠죠. 이 방식이. 그래서 수익률을 예측할 때는 예를 들기 위해서 제가 1억 투자해서 여차저차 경비를 제외하고도 1,200만 원 버니까 12%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지 실제로는 저렇게 예측을 안 해요.
수익률을 예측할 때, 특히 기대 수익률을 예측할 때 저렇게 예측을 하면 망하는 거예요. 저거 어떻게 믿어 저걸. 그래서 수익률을 예측하는 방식은 주관적 수익률, 요구 수익률 말고 기대 수익률, 그 부동산에서 나오는 수익률을 예상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많이 쓰는 것과 우리 책에 유일하게 있는 것은 시나리오법이라는 거예요. 시나리오 분석법. 시나리오 분석법이라는 건 뭐냐? 하는 건 뭐냐면 내가 그냥 이걸 투자해서 이 1200만 원 나온다. 그럼 무슨 상황에서 나오느냐 이거지. 그러니까 앞으로 부동산 경기가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보통일 수도 있고 뭐 어떻게 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 따라서 나올 수 있는 수익률을 확률로 계산해 가지고 구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백날 얘기해봐야 소용없어요. 이게 계산 문제로 실제로 나오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자 만약에 앞으로 이렇게 하는 거야. 호황일 수도 있고 경기가 보통일 수도 있고 불황일 수도 있다. 이거 시나리오 아니에요? 그죠? 앞으로 전개될 상황이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하는 거예요. 사실 3개나 4개밖에 시험에는 안 나와요. 그런데 호황일 확률은 한 30% 돼. 보통일 확률은 한 50%. 불황일 확률은 한 20%예요. 합치면 한 100% 되겠죠. 이 상태에서 호황이면 이게 잘 안 보이지만 20%의 수익률이 나와. 호황일 때는 부동산 투자에서 20% 나오고 보통일 때는 16% 정도 나올 것 같고 불황이면 8% 정도밖에 안 나올 것 같아. 예? 그러면 이거저거 감안했을 때 안정적으로 이런 상황을 다 고려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수익률은 얼마일까? 라고 한다면 각각의 시나리오별 확률에다가 그 확률이 있을 때 실제로 이게 나타났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을 곱해서 다 더하는 방식으로 구한다. 그게 가중평균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지. 여기 잘 안 보이니까 제가 써볼게요. 자, 호황은 30%죠. 그 다음에 요때 나올 수익률은 20%죠. 그 다음에 보통은 50%의 확률인데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거는 16%죠. 수익률이. 그 다음에 나머지 불황은 20%인데 20%에 8%가 수익이 나올 예정이죠. 그럼 이걸 가중평균하면 이런 거죠. 30%에 20%니까 20%에 2, 3은 6 나오죠. 근데 여기는 16%에 50% 반이니까 몇 프로에 8%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는 2, 8에 16이니까 1.6% 나오겠지. 그럼 이걸 더하는 거야. 이렇게 더하는 거야. 이거는 가중치를 두어서 평균 낸다고 그래서 가중평균이라고 그래. 다시 이거 가중치 뒀죠. 30%, 50%, 20% 가중치 뒀잖아. 가중치 어떤 거는 중하게 어떤 건 가볍게 무겁게 가볍게 가중치를 두어서 평균을 냈다고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런다고 이런 거를 가중평균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럼 기대 수익률은 어떻게 구한다? 가중평균으로 구한다. 이해가 됩니까? 가중평균으로 구한다. 그럼 가중자 빼버리고 평균으로 구하는 거야. 평균. 예? 그래서 수익률을 평균으로 이렇게 구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평균 분산결정표 평균이야. 그럼 이걸 더해봐요. 그럼 몇 프로 나와? 15.6%가 기대 수익률이다 하는 거고 이걸 다른 말로 평균 이렇게도 얘기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평균 분산결정법에서 평균은 수익률을 이야기한다. 기대 수익률을 이야기하는데 기대 수익률은 가중평균으로 구하기 때문에 줄여서 그냥 평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평균은 곧 수익률을 의미한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엔 분산을 봅니다. 분산의 개념을 보는데 이 분산이 더럽게 어려워. 어? 그래서 요거를 지금부터 볼 건데 여러분 이거 필기 안 해도 돼요. 이해만 하고 넘어가세요. 자, 지금 이걸 일반식으로 각각의 확률에다가 확률 요거죠. 확률에다가 각각의 수익률을 곱한 것을 다 더하는 거예요. 이게 일반식의 공식. 근데 공식이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라 이걸 실제로 계산기를 두드리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계산기 두드리는 거 시험에 가끔 나와요. 기대 수익률 구하시오 이렇게. 기대 수익률은 가중평균으로 구하면 돼. 그건 연습을 해야 돼.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이게 나중에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엔 우리가 분산에 대한 내용을 볼 겁니다. 자, 분산이라는 건 뭐냐? 잘 보세요. 분산은 위험을 의미하는 거라고 그랬죠? 응? 분산이나 표준 편차는 위험을 의미하는 거라고 그랬지? 근데 위험도 가중평균하면 되느냐? 큰일 납니다. 위험은 가중평균하면 안 됩니다. 근데 위험을 측정하는 방법을 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 위험 개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위험은 본질적으로 불확실성이라고 그랬어. 처음에 우리가 투자론을 할 때 미래의 불확실한 수익을 위해서 현재의 확실한 소비를 희생한다 또는 지출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이때 미래의 수익은 불확실하잖아요. 그 불확실성을 측정해서 위험이라고 하는 거야. 본질적으로.
위험을 딴 건 생각하지 마. 위험해 하는 거 아니야. 자, 여러분들이 어디 가가지고 아이들이 뭐 어디 길거리 간다. 위험해 할 때 위험에는 danger예요. danger. 영어로 danger. 공사판에 이렇게 삼각형으로 써놓고 영어로 danger라고 써 있어. danger가 아니라 영어로 위험은 리스크예요. 이게 아니고. 리스크의 개념은 불확실성의 개념이야. 내가 100원을 투자했는데 50원으로 원금이 날아가서 마이너스 50% 수익률 나오는 거 있죠? 위험한 거죠? 위험한 거 맞아? 그죠? 근데 100원을 투자했는데 150원이 되는 거, 150원이 되는 거. 이것도 위험한 겁니다. 리스크는 이렇게 불확실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변동성이라고 그래. 변동성. 변동성이 리스크, 즉 불확실성이에요. 자, 그러면 보세요. 한번 예를 들어 보겠어요. 갑돌이하고 을돌이 둘이 있어. 근데 수학 점수를 맞아오는데 점수를 둘 다 평균이 70점이야. 그럼 70점이라는 것만 보면 얘가 다음에 성적이 어떨지 예측을 못해. 그런데 과거에 얘가 맞아온 점수가 수없이 많은데 수학을 수없이 많은 시험을 봤는데 딱 3번만 봤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3번만 봤다고 가정했을 때 갑돌이는 75점 나온 적이 있고 70점 나온 적이 있고 65점 나온 적이 있어. 그래서 평균이 70점이야. 근데 을돌이는 100점 나온 적 있고 20점 나와서 뒤늦게 맞았고 90점 나온 적 있어. 그래서 평균 내니까 70점이야. 그러면 세 번째 이제 얘네들이 투자하는 애들이라고 쳐요. 이제 4차로 이제 돈을 걸고 내기를 할 거야. 70점 나올 애한테 돈을 거는 거야. 여러분들은 갑한테 걸어, 을한테 걸어요? 갑한테 걸지. 왜 갑한테 걸어요? 안정적이잖아. 얘는 불확실하잖아.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죠. 불확실성이란 우리가 예측하는 예측치에서 벗어날 가능성을 불확실성이라고 그래요. 얘가 100점 나오면 수익률이 더 좋지. 그죠? 얘 투자했는데 100이 나왔어. 100이 나올 수 있잖아. 얘는 기껏 나와봐야 70 근처에서 있으니까 화끈한 사람들은 이거 싫어할 수도 있어요. 리스크를 즐기는 사람은 여기 100 나오니까 이거 투자할 수도 있다고. 이건 성향에 따라 다른 거예요. 리스크는 이렇게 데인저하고 다른 거라고요. 일반적인 위험하고 다른 거란 말이에요. 변동성이에요. 변동성. 그래서 이게 얼마나 불확실하게 움직이느냐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리스크가 좋은 쪽 리스크도 있어요. 그러나 대개의 투자자들은 리스크를 회피합니다. 이렇게 큰 걸 회피해. 우리가 예측하는 예상치하고 맞아 들어가는 걸 원하지 거기서 너무 벗어나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쨌든 리스크를 측정해 줘야 되잖아요. 이거 측정해 봅시다. 측정해 봅시다. 그러면 측정할 때 리스크를 측정할 때 리스크라는 거는 우리가 예측하는 예측치인 기대값. 이게 기대 수익률이죠. 이게 평균 아니야. 평균이 기대 수익률. 기대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벗어난 정도를 리스크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럼 벗어난 정도를 우리는 뭐라고 그래? 수학에서 배우셨어요? 평균값에서 각각의 숫자가 벗어난 걸 뭐라고 그래요? 편차라고 그래. 편차. 그럼 편차를 하나하나 구해서 이걸 평균을 내면 어느 정도의 편차 수준인지 알 수 있죠? 편차를 평균 내면 되잖아? 그럼 한번 편차 평균을 내보죠. 자, 편차는 자, 갑돌이는 처음에 플러스 5야. 두 번째는 빵이야. 세 번째는 마이너스 5야. 근데 여기 제곱 떼버리고 생각해. 제곱 떼고 생각해봐요. 편차를 구하려면 이 편차들을 더해야죠. 더해야 되는데 편차는 더하는 순간 뭐가 되지? 빵이 됩니다. 이게 수학에서의 문제가 되는 거야. 만약에 을돌이도 편차를 구해봐요. 70에서 평균에서 차이가 100은 30, 얘는 50, 얘는 20이죠. 그런데 이걸 더해봐요. 평균 내려고. 더하는 순간 빵. 편차는 어느 중심점에서 벌어진 정도를 얘기하기 때문에 좌우로 벌어진 걸 더하면 제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그냥 더할 수 없어요. 편차는 평균 내는 순간, 평균 내려고 더하는 순간 빵이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수준을 알아야 되니까 제곱을 해서 더해요. 제곱을 한다고. 그러면 수준을 알 수 있잖아. 제곱을 하게 되면 요걸 분산이라고 그래요. 제곱을 하면 분산이라고 그래요. 요 제곱을. 그러니까 이 시그마가 편차란 이걸 제곱을 하면 이거 분산이라고 한다고. 그런데 분산은 제곱이 붙어버리지요. 제곱이 붙으면 어떻게 돼? 단위가 달라져. 미터가 길이가 면적이 돼버려. 그렇기 때문에 저 제곱을 떼을 필요가 있습니다. 떼려면 루트를 씌워야지. 루트를 씌우면 제곱이 떨어지겠죠? 그럼 이걸 이렇게 되죠. 표준 편차라고 그래요.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하나도 까먹어도 돼요. 싹 다 까먹어도 돼. 중요한 건 뭐야? 분산이나 표준 편차는 각각의 편차를 측정한 값이고 그리고 그 편차를 측정해서 편차의 정도를 분산이나 표준 편차로 표현하는 거다. 그래서 분산이나 표준 편차는 우리가 예측하는 예측치에서 벌어질 가능성인 불확실성을 측정한 것이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리스크 측정 값으로 이해하면 된다. 수식은 이해 안 해도 돼요. 응? 여기까지 이해가 됐으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분산이나 표준 편차는 편차를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가 봤어요. 평균은 수익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분산은 위험을 측정하는 방식이죠. 근데 우리가 실무적으로는 표준 편차를 더 많이 써요. 여기서 평균 분산 결정법에서 분산이란 말을 쓰지만 실무적으로는 표준 편차를 더 많이 쓰는데 이 두 개를 이용해서 투자 판단하는 방법을 지배 원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건 수익률이고 요건 위험이죠. 그럼 잘 들어보세요. 자, 지금 두 개의 자산이 있는데 A, B 두 개의 자산이 있어. 근데 하나가 평균이고 하나가 표준 편차라고 가정해요. 표준 편차랑 분산이랑 같은 개념이에요. 일단 그러면 얘가 5%야. 얘가 5%야. 근데 얘가 5인데 얘는 4%야. 응? 자, 그러면 둘 중에 어떤 걸 선택해? 이게 5, 4를 요걸 4로 하고 요걸 5로 하자고. 자, 그럼 이 둘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해? A를 선택해야지? A를 선택해야지. A는 수익률이 같은데 위험이 작잖아. 그러니까 수익률이 같으면 위험이 작은 걸 선택하라. 첫 번째 원칙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요것도 요번에는 5%야. 근데 얘가 10%네. 10%, 5%인데, 그래, 10%. 좋아요, 10%. 자, 10%네. 그러면 둘 중에 어떤 걸 선택해야 돼? A를 선택해야지. 이게 얘를, 이것도 10%, 이걸 10% 하고, 이걸 5로 하고, 왔다 갔다 해야지 좋지. B가 좋죠? 그러니까 위험이 같으면 수익률이 큰 걸 선택하라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걸 지배 원리라고 한다고.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런데 이걸 어떨까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게 99 말이죠. 이게 18이야. 자, 그러면 이 두 개를 선택한다고 봅시다. 그럼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 어떤 걸 선택해야 돼? 자, 보세요. A는 수익률이 큰 대신 위험도 크죠? B는 수익률은 낮은데 위험도 낮잖아. 이럴 경우에는 이 평균분산 결정법 또는 평균분산 지배 원리를 가지고 선택을 못 해요. 이런 상황을 평균분산 지배 원리의 오류라고 그래. 이건 선택을 못 한다고.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논리적으로. 아시겠죠? 논리적으로 봐요. 자, 지배 원리 봅니다. 자, 지금 봤죠? 수익률이 같으면 위험이 작은 걸 선택하는 거예요. 위험이 같으면 수익률이 큰 걸 선택하는 거예요. 이때 수익률과 위험을 뭐로 표현돼서 나와? 수익률은 평균. 이건 분산이나 표준 편차. 이렇게 표현을 바꿔서 내요. 이해가 되시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수익률이 같으면 위험이 작은 것, 위험이 같으면 수익률이 큰 걸 선택한다. 이걸 지배 원리라고 한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안 된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얘가 18이고 얘가 위험이 9%, 얘는 10%인데 5% 이러면은 요건 둘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쪽이 수익률은 큰 대신 위험도 크고 다른 쪽이 수익률이 작은데 위험도 작으면 이건 판단할 방법이 없단 말이지. 그래서 이런 경우엔 지배 원리가 성립하지 않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하나의 자산이라면 이렇게 판단한다. 변이 개수로 하는 거야. 변이 개수는 상대 위험 개수라고 해요. 이건 뭐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요거는 어떻게 하냐면 평균을 가지고 표준 편차를 나누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조금 전에 우리가 이런 거 했어. 자, A가 18, 수익률이 18이고 위험이 9%고 그 다음에 B는 얘가 10%고 얘가 5%였거든. 자,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A는 변이 개수를 측정하면 자, 표준 편차를 평균으로 나눈 거니까 18분의 9죠. B는 어떻게 되냐면 뭐 10분의 5죠. 어? 자, 그러면 얘도 0.5고 얘도 0.5야. 똑같아. 그런데 보세요. 얘가 4%라고 해봐요. B가. 그러면 얘는 여기가 4죠. 얘가 4죠. 그러면 0.4가 되죠.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아래가 수익률이죠. 분모가 평균이니까. 분자는 위험이죠. 그럼 이건 결국 뭐냐면 수익률 1%당 위험 얼마가 나오느냐 이거예요. 수익률 1%당 위험 어느 정도 나오는 사업이냐 이 뜻이잖아. 그럼 결국 이게 낮은 게 좋겠어? 높은 게 좋겠어? 낮은 게 좋은 거죠. 자, 얘는 0.4죠. 수익률 1% 먹기 위해서 0.4를 위험 부담해야 돼. 근데 얘는 0.5죠. 수익률 1%를 얻기 위해서 0.5를 부담해야 되니까 얘가 더 좋은 거라고. 그죠? 그래서 변이 개수라고 하는 거는 이건 기대 수익률, 수익률 1%당 위험이 얼마냐 이 얘기야. 그래서 이건 낮을수록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판단할 수 있죠. 이것도 가끔 시험에 나오죠. 하나의 자산이면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요 변이 개수도 가끔 물어보기도 한다라는 거 알아놓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하다 보면 위험이 있을 수 있죠. 그 위험에 대해서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위험에 대응하느냐 하는 걸 위험 처리 방법이라고 하는데, 위험 처리 방법은 세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건 뭐 자주 언급은 안 돼요. 첫 번째 방법은 사람이 굉장히 보수적인, 극단적으로 보수적인 사람은 위험하면 무조건 투자 안 해요. 위험한 것이 딱 보이면 투자 안 해. 그럼 이 사람이 투자할 수 있는 건 뭐야? 정기예금 같은 거밖에 없어. 무위험 자산에만 투자한다고요. 정기예금이나 뭐 아니면 국채 같은 거나 사야 돼. 근데 이런 거는 진정한 투자라고 볼 수 없죠. 그러니까 투자는 위험을 부담한 대가로 나오는 거예요. 수익률이. 수익률은 위험을 부담한 대가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위험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나올 수 있는 수익률은 결국 정기예금 이자율밖에 없어요. 이거보다 더 보수적인 사람은 돈을 벌어서 장판에다 까는 사람이죠. 아니면 항아리에다 집어넣고 땅에다 묻는 사람이나. 근데 그런 사람들은 그건 투자가 아니에요. 보관이지. 두 번째로 보수적 예측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보수적인 사람들, 이건 이제 앞가는 극단적으로 보수적인 사람이고, 요건 그보다는 좀 덜하긴 하지만 아주 보수적인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냐면 투자 수익률을 예측할 때, 기대 수익률을 예측할 때 이런 방식으로 하죠. 호황일 상황, 보통 상황, 불황 상황,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별로 하잖아요. 시나리오별로 해서 A는 호황은 150만 원, B는 보통의 상황이 110만 원 벌고, 불황의 상황에는 70만 원 벌고, B는 120원, 호황일 때 120만 원, 보통일 때 100만 원, 불황일 때 75만 원. 그럼 일반적인 사람들은 여기 확률값이 있다. 그럼 확률값을 생각해요. 150만 원 곱하기 30%의 확률, 120만 원 곱하기 50%의 확률, 플러스 70만 원 곱하기 20%의 확률,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이거 똑같이 얘도 120 곱하기 0.3 이런 식으로 할 거 아니야. 그러면 둘 중에 어떤 게 기대 수익률이 높아요? 암산을 해봐요. 대충. 암산도 필요 없어. 어떤 게 더 수익률이 높아? A가 더 높지? A가 더 높잖아. 얘가 150, 120 뭐 해가지고 평균 내봐요. A가 훨씬 높지.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기대 수익률을 가지고 기대 수익률을 비교해서 투자하는 사람은 A를 투자해야 되죠. 근데 이 사람은 뭘 기준으로 해? 불황을 기준으로 해. 다른 것보다도 불황을 기준으로 해서 불황에서 조금 더 나은 걸 선택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보통의 상황이나 호황 상황은 가상하지 않고 되게 항상 비관주의자야. 하늘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 땅이 꺼지면 어떨까? 이런 걸 걱정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극단적인 불황 상황에서 조금 더 나은 걸 선택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보수적 예측을 하는 사람이다. 비관주의자. 에? 그래서 이 사람은 A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뭐를 선택해요? B를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불황 상황에서 조금 더 나은 거, 극단적인 상황에서 조금 더 나은 걸 선택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B를 선택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비관주의적인 사람들은 물론 나쁜 거 아니에요. 성향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분명히 위험을 회피할 수 있어요. 위험 회피는 가능해. 근데 얘는 되게 보면 우리가 걱정하는 건 현실로 안 나타나죠. 우리가 걱정이 이렇게 많아요. 걱정은 여러분들 정말 백해무익한 겁니다. 걱정할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가 되게 걱정하는 것들은 95% 이상이 달성되지 않아요. 현실로 안 나타나요. 내가 어디가 아프다, 암 걸린 거 아닌가 뭐 이렇게 걱정하는데 되게 암에 안 걸려 있어요, 사람들이. 근데 이렇게 되는데 이게 부의 극대화를 달성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위험 회피는 가능해요. 극단적인 상황에서 위험은 회피할 수 있겠죠. 남들보다 좀 낫겠죠. 아주 위험할 때는. 그러나 그런 상황은 별로 많이 안 벌어져요. 그럼 평상시 뭐 보통의 상황이라면 항상 남보다 수익률에서 뒤지지. 그죠? 그래서 이게 부의 극대화를 달성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이 있어요. 세 번째 사람은 위험 조정 할인율을 사용하는 방법인데 이 사람은 투자할 때 위험한 투자하는 할인율을 높이는 거예요. 우리가 배웠잖아. 위험하면 할인 업자, 삼성전자하고 개봉전자. 할인율 뭘 더 높여? 개봉전자를 더 높이잖아요. 위험하면 그만큼 수익률을 더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위험한 대신에 위험한데 투자하는데 수익률은 더 나와야지 그 대가로. 그래서 위험하면 위험할수록 할인율을 높게 적용해서 그 자산을 싸게 매입하는 거야. 이 사람이 가장 합리적인 사람이다. 이걸 뭐라고 그런다? 위험 조정 할인율. 즉 할인율을 계산할 때 위험에 따라 조정한다는 거예요. 위험하면 할인율을 높이는 거죠. 이게 잘 나오죠? 시험에. 위험하면 할수록 할인율을 낮춘다. 이런 식으로 바꿔서 아주 뻔질나게 잘 나왔던 겁니다. 자, 이렇게 여기까지 이해가 됐다. 가장 합리적인 사람이 이 사람이. 자, 그럼 여기까지 일단 이해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문제를 보죠. 자, 30분 봅니다. 부동산 투자의 위험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단 위험 회피형 투자라고 가정한다. 투자자들은 다 위험 싫어하지. 다 위험 회피형이야. 아무 말도 없어도 다 위험 회피형이에요. 일반적으로는. 자,
자, 그럼 1번 봅니다. 부동산 투자에서 일반적으로 위험과 수익은 비례관계예요. 위험이 크면 수익률도 커. 위험 낮으면 수익률 낮아요. 자, 2번 평균 분산 결정법은 기대 수익률의 평균과 분산을 이용하여 투자 대안 선택하는 방법 맞죠? 수익률이 같으면 위험이 작은 것, 위험이 같으면 수익률 큰 것. 다만 말을 바꾸는 거죠. 평균이 같으면 분산이 작은 것, 분산이 같으면 평균이 큰 것. 이런 식으로 바꿔서 표현되는 거예요. 3번 보수적 예측 방법은 투자 수익의 추계치를 하향 조정해. 제일 낮을 때, 극단적으로 불황일 때, 안 좋을 때 초기 조정함으로써 미래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상당수 제거할 수 있다는 가정의 근거를 두고 있는데 굉장히 보수적인 방법이야. 하향 조정한다고. 미래를 비관적으로 봐서 하여튼 나올 수 있는 수익률 중에 가장 낮은 걸 기준으로 투자 판단하는 거예요. 3번 맞는 거고. 4번 위험 조정 할인율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장래 기대되는 소득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경우 위험한 투자일수록 낮은 할인율을 적용한다. 위험하면 수익률을 어떻게 된다? 높인다. 4번이 틀렸잖아요. 5번 민감도 분석은 투자 효과를 분석하는 모형의 투입 요소가 변함에 따라 그 결과치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분석하는 방법인데 민감도 분석은 그냥 개념만 알아놓으면 돼요. 나중에. 이건 뭐 별로 많이 언급되는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해서 할인율이라는 거 의미를 잘 알았고 평균과 분산을 이용해서 투자 판단하는 방법이 지배 원리라는 게 있다는 거 알았어요. 위험이 같으면 수익률이 큰 걸 선택하고 그 다음에 수익률이 같으면 위험이 작은 걸 선택한다는 얘기 했습니다. 자, 포트폴리오 이름 보죠. 자, 지금 우리가 처음에 제가 개념 잡을 때 대차대조표 개념을 좀 알아야 된다. 대차대조표는 밸런스 시트라고 그러는데 이쪽이 대변, 이쪽이 차변이고 이건 자본 조달 부분. 타인 자본, 자기 자본. 타인 자본과 자기 자본을 어떻게 섞어서 투자하느냐. 이게 지렛대 효과와 관련돼요. 그 다음에 여기 자산을 어떤 거를 자산을 목록을 만드느냐. 이게 포트폴리오 이론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걸 자본을 조달해서 자산을 구입하는데 이때 자산을 아무거나 막 하면 안 되겠죠. 가장 좋은 것들로 이렇게 골라가지고 이렇게 세트를 만들어야 되겠죠. 자산 목록 세트를. 에? 그 이론이 포트폴리오 이론이야. 그래서 분산 투자를 해서 몰빵 투자, 집중 투자하는 게 아니라 분산 투자해서 자산 목록을 잘 만드는 거예요. 이 이론이 바로 포트폴리오 이론이다 이거죠. 자, 그러면 요 자산 목록을 결합 편익이라고도 해요. 그러면 이때 포트폴리오 이론은 그러면 자산 목록을 만들 때 뭘 먼저 고려하느냐. 가장 먼저 고려하는 건 수익률이 아니라 위험입니다. 사실 포트폴리오 이론은요. 위험 관리 이론이에요. 수익률을 높이는 이론이 아니에요. 원래 나온 거는.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 있잖아요. 자산 목록을 구성할 때 좋은 자산이 있으면 하나만 투자하지 뭐하러 나눠서 투자해요? 뭐하러 분산 투자해요? 분산 투자하는 이유가 뭐예요? 수익률을 높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목표가.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만 집중 투자하면 그거 쫄딱 망하면 나는 같이 망하는 거잖아. 그래서 나눠서 투자한다는 거예요. 분산해서 투자한다. 그럼 그게 위험을 관리하는 거다. 그럼 위험을 분석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위험은 뭐냐? 누구냐 넌 위험, 누구냐 넌 위험. 보세요. 위험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바꿔서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 체계적 위험은 시장 자체의 힘에서 나타나는 위험으로 시장이 변하는 거기 때문에 투자자는 피할 수가 없어요. 금리 변했다, 공황이 일어났다, 쓰나미 일어났다, 전쟁이 일어났다. 이게 전부 다 체계적 위험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의 힘이나 시스템 전체에서 국가 전체, 세계 전체에서 뭐 환경이 변화가지고 일어나는 거는 이건 투자자가 막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이런 거를 체계적 위험이라고 하고 체계적 위험은 막을 수 있다 없다? 없다. 피할 수 없다 하는 거고 비체계적 위험만 피할 수 있어. 비체계적 위험은 내가 그 부동산에 투자했기 때문에 그 부동산이 갑자기 하필 수용되는 바람에 망했다. 뭐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개별 자산이 가지고 있는 특성값이 변해서 생기는 위험을 이걸 비체계적 위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비체계적 위험은 개별 자산의 특성에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내가 그 자산을 투자하지 않고 다른 거 투자했으면 막을 수 있었죠. 피할 수 있었죠. 그러면 뭐야? 이 자산을 투자했기 때문에 내가 손해봤는데 다른 자산 투자했으면 막을 수 있었다. 이런 위험이라면 이 자산을 투자하면 되는데 그것도 망할 수 있잖아.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아예 이걸 분산 투자한다는 거죠. 몇 개를 이렇게 나눠서 투자하는 거예요. 내 자산을 한쪽으로 몰빵해서 하지 않고 나눠서 투자하면 여기서 손실을 봤다 하더라도 여기서 이익으로 손실을 상쇄하면 되니까. 여기서 100만 원 잃었다 하더라도 딴 데서 80만 원,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번 걸로 이걸 상쇄하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자 하는 게 포트폴리오 이론입니다. 그래서 체계적 위험을 관리하라는 게 아니라 비체계적 위험을, 즉 피할 수 있는 위험을 관리하자는 이론이 포트폴리오 이론이에요. 그래서 아니 저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비체계적 위험을 제로까지 줄일 수 있느냐? 빵으로 줄일 수 있느냐? 가능해요. 가능한데
그러려면 자산을 많이 분산해야 돼. 만약에 어떤 사람이 1억을 가지고 있다. 그럼 1억을 가지고 뭐 1억 개 투자하는 거야. 1억 개. 1원씩. 근데 문제는 그렇게 많이 분산하면 딴 데서 뭐 1원을 없어져도 딴 데서 20원, 30원 번 걸로 이렇게 이거 상쇄시키면 되니까 비체계적 위험은 통계적으로 제로예요. 진짜로. 근데 문제는 그 관리를 어떻게 할 거야. 1원씩. 그러니까 관리를 못하죠. 그러니까 적당하게 관리 가능한 정도로 나눠서 분산하면 충분히 비체계적 위험이 통계학적으로 많이 떨어진단 말이지. 그래서 이때 저는 예를 들 때 1억을 가지고 3개로 나눠서 투자한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3개로 나눠서 투자했을 때 3개로 자산을 나눴을 때 이 3개의 자산의 수익률의 합은 높은 게 좋아요? 낮은 게 좋아? 높아야 되겠지. 위험은 낮은 게 좋겠지. 이렇게 묶어서 가장 좋은 걸 만드는 게 바로 포트폴리오 이론이에요. 여기도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포트폴리오를 만들면 뭐가 좋다고 그랬어요? 위험이 줄어든다고. 위험을 관리할 수 있다고. 위험이 줄어든다고. 실제로 위험이 줄어들어요. 하나의 자산에 투자하는 것보단 2개에 투자하는 게 2개보단 3개, 3개보단 4개, 4개보단 5개, 5개보단 6개, 7개, 7개, 8개 많이 분산할수록 위험이 줄어들어. 믿으세요. 줄어들어. 줄어드는 거를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포트폴리오 효과라고 그래요. 포트폴리오 효과는 분산 효과라고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많이 자산을 결합하면 위험이 줄어드는 효과예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위험은요, 집합 개념이야. 집합. 그럼 우리 앞에 계신 분들이 학교 다닐 때 중학교에도 들어가면 수학 교과서의 첫 번째가 집합과 명제. 집합 배워. 어? 집합 배우죠? 집합 배우면 맨 처음에 뭐 그림 같은 거 배워.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해. 이게 A, B 해서 요게 뭐야? 교집합. A, B 요렇게 컵. 아니 캡이지 이건 캡. A 캡 B, A 컵 B 뭐 이런 거 하잖아. A 컵 B 컴프리먼트 뭐 이런 거 하잖아. 그러면 요게 교집합. 그다음 이걸 다 하면 뭐야? 합집합. A 컵 B 이렇게 하죠. 이런 거야. 이런 집합 배우잖아. 그런데 위험은 집합 개념이라고. 그래서 A의 위험이 여기 있고 B의 위험이 여기 있다. 섞어서 투자하고 3개로 아까 제가 예를 든다고 이제 3개로 투자한다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지. A의 위험, B의 위험, C의 위험 3분의 1씩 투자했다. 그러면 3분의 1 5% 플러스 3분의 1 6% 플러스 3분의 1 4%의 위험이구나. 그래서 위험은 이렇게 해서 평균 내면 되겠구나. 그럼 망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아니라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여기 겹쳐지는 부분이 있죠. 이만큼이 없어지는 거지. 그래서 위험이 줄어들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단순히 평균하는 게 아니에요. 집합 개념이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개념적으로 봤을 때 위험이 왜 결합하면 줄어드느냐 하면 이런 개념이라 그래. 단순히 A, B, C의 위험을 더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A 컵 B, B 컵, 컵이 아니지 캡이지. A 캡 B, B 캡 C, A 캡 C 해서 줄어들고 여기서 3번 줄어들면 여기가 하나 구멍이 뚫려. 그러니까 하나는 더 해줘야 돼. A, B, C, A 캡, B 캡 C 이게 빼줘야 돼. 근데 어쨌든 요게 양이 많죠. 꽤 되겠죠. 그러면 전체 단순한 그 위험의 평균에서 빠지는 거지 위험이. 근데 얼마나 많이 빠지는지는 알 수 없어. 이것만 가지고는. 이해가 됩니까? 이거 나 이해가 안 될까 봐 걱정이야. 자, 지금 A하고 B를 이렇게 만약에 여기도 2분의 1 섞고 얘도 2분의 1 투자했다. A하고 B를. 그런데 얘가 5%고 얘가 6%다. 그럼 우리가 흔히들 2분의 1은 5%의 위험이 있고 2분의 1은 6% 위험이 있으니까 이 5%가 2.5고 여긴 3이니까 전체 위험은 5.5%가 위험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평균 내는 거 아니라고 위험은. 왜? 여기서 겹쳐지는 부분이 있단 말이지. 이 부분이. 빼줘야 돼. 근데 그 크기는 몰라 지금은. 그 크기를 어떻게 할 거냐. 그 크기가 뭐냐. 하나도 안 주는 거 있을 수 있을까? 2개의 자산을 결합해서 투자했어. 했는데 하나도 위험이 안 줄어. 어떤 경우가 안 줄까요? 이렇게 되면 안 줄어요. 이렇게 되면 안 줄어. A고 B고. 근데 만약에 비체계적 위험이 완전히 겹친다. 이건 체계적 위험은 아니에요. 비체계적 위험이 완전히 겹친다. 그럼 비체계적 위험이 하나도 없어지겠죠. 자, 그러면 그 개념을 봅니다. 얼마나 많이 주는가? 이거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느냐? 상관계수에 의해서 결정돼. 그런데 상관계수라는 건 뭐냐면 상관이라는 말이 두 자산이 얼마나 상관되느냐 그 얘기예요. 서로 관계, 서로의 관계를 상관이라고 그래.
서로 상자에다가 관계할 때 관자를 써요. 서로의 관계가 숫자로 개수로 관계수로 표현되는 거야. 관계수로 개수로 서로 간의 관계가 수로 표시되는 거야. 상관계수라고. 그러면 자 보세요. 자 만약에 어떤 사람이 현대차에 100% 투자했어. 다른 데 일체 투자 안 했어. 그런데 현대차가 위험한 것 같아. 사람들이 보니까 전부 다 현대차 그렇게 몰빵 투자하면 안 된대.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 사람이 그러면 3개로 나눠서 투자하자. 그래서 3개로 나눠서 투자해서 현대차에만 100% 투자하고 딴 데는 일체 거래하는 현대 시트 회사, 카 시트 회사에 3분의 1을 집어넣었어. 그 다음에 또 고민하다가 자기가 아는 거는 자동차 산업밖에 몰라. 그래서 현대차만 거래하고 딴 데는 일체 거래하는 현대 타이어 회사에다가 3분의 1을 투자했어. 그럼 현대 자동차 3분의 1, 현대 카 시트에 3분의 1, 현대 자동차에 3분의 1, 타이어에 3분의 1. 다 현대차하고만 관련되고 다른 거는 일체 거래를 안 해. 그러면 이거 분산 투자 한 거야, 안 한 거예요? 분산 투자를 안 한 거지. 예? 왜냐하면 얘네들은 뭐냐면 분산 투자한 게 아니야. 서로 간의 관계수가 1이야. 이게 무슨 얘기냐? 현대차를 A라고 하고 자 현대 타이어를 B라고 하자. 현대차가 10% 수익 증가하면 얘도 똑같이 증가해. 10%. 왜? 둘이만 거래하니까. 만약 현대차가 10% 매출액 줄죠? 얘도 똑같이 줄죠. 그럼 얘들을 두 개의 관계를 같게 만들어주는 숫자는 몇일까? 곱하기면 1이지. 이걸 상관계수라고 그래. 상관계수가 1이라는 건 똑같이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근데 만약에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인 자산이 있다고 가정해봐요. 그럼 얘가 10% 수익률이 플러스 됐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되지? 마이너스 10% 되죠.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1 곱하면 부호만 바뀌잖아. 그럼 얘가 마이너스 10% 매출액이 감소했다 그러면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이라면 얘는 플러스 10%가 되겠죠. 그럼 정확하게 반대로 움직이죠. 그럼 무슨 얘기냐면 얘가 100만 원 벌면 여기서 정확하게 100만 원 잃고 여기서 1000만 원 잃으면 여기서는 정확하게 1000만 원 번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게 변동성이 완전히 상쇄돼서 변동성이 없어지죠. 비체계적 위험이 제로가 된다고. 상관계수가 1이면 똑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똑같이 움직이는 건 분산 투자 하나만 하죠. 같은 회사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이면 완전히 반대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비체계적 위험이 제로가 됩니다. 에? 그래서 이거는 분산 투자가 아니에요. 왜? 상관계수가 1이기 때문에 그래요. 상관계수가 1이라는 거는 자, 상관계수가 어떤 자산과 다른 자산의 수익률의 움직임을 관계로 수로 표시한 건데 상관계수가 플러스 1이면 위험이 하나도 안 줄어. 위험이 하나도 안 준다고. 얘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거하고 똑같은 거라고. A, B. 그런데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이면 100%입니다. 비체계적 위험이 제로가 됩니다. 피할 수 있는 위험이 다 제로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상관계수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상관계수는 그러면 두 자산의 관계를 숫자로 표현한 거라고 그랬죠? 그럼 이게 작은 게 좋아요? 큰 게 좋아요? 작을수록 좋은 거야. 자산을 묶을 때 작은 것끼리 묶어야 돼. 만약에 1 가까운 거 큰 거 상관계수는 플러스 1을 하고 마이너스 사이밖에 없어요. 플러스 1이 제일 높은 거고 마이너스 1이 제일 작은 거야. 근데 이 사이로 존재하는 건데 상관계수가 1이 되면 위험이 하나도 안 준다니까. 마이너스 1이 되면 극단적으로 이게 비체계적 위험이 제로가 돼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플러스 1도 별로 없고 마이너스 1도 별로 없죠. 그러니까 이 사이 값으로 선택해야 되는데 작을수록 좋다. 작을수록 좋다. 여기 이해를 못 하셨나 보네. 난 이해를 못하면 가슴이 아파요. 자 이렇게 하고 여기까지 했다고 치고 그 다음에 효율적 전선이나 이런 거는 이번에 하지 맙시다. 효율적 전선은 이건 하지 맙시다. 현금 흐름 측정과 관련되는 내용을 지금 요거까지만 하고 할 건데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이해를 하세요. 지금 이제 외우려고 하지 말고 잘 보세요. 이게 처음에 제가 그린 그림하고 비슷하죠? 처음에 나왔던 거 부동산은 취득하고 운영하고 처분하죠. 그럼 그 과정에서 수익이 나오는 거 예측해야 되겠죠. 그 운영 과정에서 나오는 수익을 예측해야죠. 이 수익을 주먹국으로 예측하는 게 아니라 일정한 테이블에 따라 예측해야 돼요. 무조건 외워야 되죠. 나중에. 그 다음에 처분했을 때 얻어지는 수익도 예측해야 돼. 무조건 외워야 돼. 이걸 외우지 않고 시험장에 들어간다는 거는 나는 경험 삼아서 시험 보겠다. 이거하고 똑같아. 엄청 중요해요. 엄청 나와. 시험에.
그러니까 이거 반드시 해야 되는데 특히 이거는 지금부터 외워야 돼요. 시험에 임박해서 외우는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 외워야 돼요. 그래서 항상 운영 과정에서 나오는 수익을 영업 수지표라고 해서 외워야 돼요. 현금 흐름을. 그다음에 지분 복귀에서 나오는 최종적으로 내가 집에 가져가는 돈까지 어떻게 실현되는가를 외워야 됩니다. 이걸 좀 확대해 보죠. 자, 일단 자, 운영 과정에서 나오는 수익은요. 만약에 여관을 한다. 그러면 총 임대 가능 수가 임대 가능 수 있죠. 이게 수익성 부동산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운영 과정에서 나오는 수익을 예측을 하는데 이때 여관의 경우엔 총 임대 가능 단위수가 뭐죠? 여관의 경우에 수익을 나오는 기본 단위가 뭐예요? 수익이 나오는 기본 단위가 방이에요. 방 하나당 얼마 이런 식으로 방 하나당 하루에 얼마 5만 원 곱하기 365일 뭐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영화관은 어때요? 영화관은 방이야? 객석. 그다음 이런 임대용 부동산은 뭐예요? 평당 얼마 이런 식으로 해요. 그때 그걸 단위수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평이 될 수 있고 제곱미터가 될 수 있고 객석수가 될 수 있고 방이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총 임대 가능 단위수가 있으면 거기다 단위당 얼마씩 받느냐를 곱해주면 가능한 이게 포텐셜 그로스 인컴이라고 가장 최대로 얻을 수 있는 소득이 나와요. 그러면 그 소득이 진짜 소득은 아니잖아. 그럼 비잖아요. 그거 임대 안 되고 비죠. 공실. 그 다음에 돈 안 갖고 도망가는 놈도 있잖아요. 불량부채 빼고 그 다음에 여관이나 호텔 같은 거는 자판기 운용 수입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주차장 같은 것도 주차료 받을 수도 있고 그런 기타 소득을 더하면 현실적인 수익이 나오는데 이거 유효총소득이라고 한다고요. 그럼 유효총소득은 다 내 수익이 아니라 인건비, 그 다음에 임대료, 그 다음에 뭐 광고비, 판촉비, 청소비, 용역비 이런 비용 빼야지. 그러면 순영업소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순영업소득이 다 내 소익이냐? 아니야. 처음에 돈 빌린 거 이자 갚아야 되잖아. 이자가 있으면 이자 갚아야 되지. 원리금을 부채 서비스액이라고 그래. 이건 저당 투자자에게 가는 몫이에요. 그러면 저당 투자자에게 돈을 갚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 돈이야 이게. 내 돈을 현금 수지라고 하는데 현금 수지는 두 종류가 있어. 세금 내기 전하고 세금 낸 후하고. 요즘엔 세금 칼같이 내야 돼요. 세금 내고 나서 최종적으로 집에 가져가는 돈을 세후 현금 수지라고 그래요. 이거 무조건 외워야 돼. 알겠죠? 이거 무조건 외워야 돼. 이거 안 외운다 그러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거 시험에 무조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처분 과정에서 나오는 수익이에요. 근데 이건 나중에 외우세요. 근데 언제나 투자할 때 수익을 예측하고 할 때는 세전 수익, 세후 수익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할까? 무조건 세후 수익을 기준으로 해요. 요즘엔 세무서가 기가 막혀. 잘 찍어내가지고 탈세했다 그러면 아주 박살나요. 그러니까 세후 수익을 항상 기준으로 한다 하는 거를 꼭 기억하고요. 요 내용은요. 반드시 외워야 돼요. 이거는 뭐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매년. 그러면 나오는 거 한번 보죠. 자, 부동산 운영 수지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운영하면 수익이 나오잖아요. 지금 처분 수익은 아니에요. 운영 수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거 운영 수익은 이거라고. 이건 처분을 한 거고. 그러니까 앞에 이게 운영 과정에서 나오는 거고 이건 처분 과정에서 나오는 건데 처분은 좀 덜 나와요. 근데 운영 과정은 잘 나온다고. 운영을 영업이라고도 해요. 영업 과정에서 나온다. 운영 과정에서 나온다. 그럼 보세요. 운영 수지에 관한 내용. 1번. 가능 총소득은 단위 면적당 추정 임대료 임대 면적 곱하여 구한 소득이다. 뭐 그럴 수 있죠. 맞는 거예요. 두 번째 유효 총소득은 가능 총소득에서 공실 손실 상당액과 불량 부채 뭐 충당금이라고도 그래요. 이걸 빼고 다른 수입 더해서 구한 소득이다. 맞죠? 맞잖아. 지금 여기서 불량 부채 공실하고 기타 소득 더한 거잖아. 자, 그다음에 순영업 소득은 유효 총소득에 각종 영업의 수익을 더한 소득으로 땡. 더하기 뭘 더해? 영업 관련되는 거는 다 빼야 되죠. 그래서 더한 소득이 운영을 통해 순수하게 귀속되는 영업소득이다 그랬죠? 틀린 거죠. 영업경비를 뺀 거야. 뺀 거지. 순영업소득은 이거 영업경비 뺀 거라니까. 소득을 뭘 더해야겠니? 뭘 더할 게 뭐가 있다고. 그러니까 이건 표를 전혀 이해를 못하면 3번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3번이 답이에요. 4번 세전현금 흐름은 자 순영업소득에서 부채 서비스액을 차감한 소득이다. 봐봐요. 세전현금 수익은 순영업소득에서 부채 서비스액 뺀 거잖아. 차감이 뺐다는 얘기잖아요. 세후현금 흐름은 세전현금 흐름에서 영업소득세 세금 뺀 거죠. 맞잖아. 표를 이해했느냐 이거 물어보는 거죠. 자, 화폐 시간 가치는 쉬었다 하겠습니다.